오늘 준비한 사건은 2021년 3월, 작년이죠. 국내에서 발생한 얼마 안 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다 모르시더라도 들어보시면 이 사건이지 하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2021년 3월 23일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각이었어요. B씨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 A양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A양은 일을 마치고 귀가 중에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덧 친구 A양이 집에 도착을 합니다. 나 지금 집에 도착했어 하면서 수화기 너머로 친구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와요. B씨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친구가 누구세요? 야, 잠깐 끊어봐. 이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통화가 종료가 된 건데 B씨는 조금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틀 후에 B씨의 생일 파티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A양도 참석하기로 해서 그때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친구 A양은요, 이틀 후인 25일에 생일 파티에 오지 않습니다. 전화나 문자도 한 통 없었어요. 평소에 알던 내 친구 A는 이렇게 아무 연락 없이 잠적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그래서 B씨가 그날 친구들이랑 다 같이 A씨의 집까지 찾아가요. 그리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봐도 집 안에서 아무 기척이 없는 거예요. 전화는 걸어도 계속 받지도 않고 굉장히 좀 걱정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에 B씨가 이제 112에 전화를 걸어서 친구가 이틀째 연락이 안 됩니다. 좀 와주세요. 이렇게 실종신고를 접수합니다. 3월 25일 저녁 9시 30분경에 경찰이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A씨의 집 현관으로 올라갔어요. 문 앞에 도착한 경찰은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를 하면서 집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현장에 출동한 인원의 판단 하에 문을 강제로 개방하기로 해요. 경찰이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이것저것을 살펴봤죠.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참혹스러운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잠시 뒤에 이제 경찰이 밖으로 나갔을 때 B씨와 친구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밖으로 나오니까 제 친구 집 안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경찰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물어봐요. 제 친구 안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경찰은 그냥 좀 내려가 계세요. 이런 말만 했다고 합니다. 그날 경찰이 A양의 집 안에서 발견한 건 여성 3명의 시신이었습니다. 모두 흉기에 의해서 목 부분에 손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작은 방에서도 한 남성이 목에 칼이 꽂힌 채 누워 있었거든요. 발견 당시에 이 남성은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곧바로 남성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밀어보면 이 4사람은 가족이고 집에 침입한 괴한에 의해서 습격을 받은 피해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3명의 모녀, 즉 앞서서 현장에서 발견됐던 그 3명의 여성뿐이었습니다. A양의 어머니 그리고 A양의 여동생 A양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방에 있었던 남성은 누구였을까요? 그 남성은 이 3 모녀를 해친 범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노원구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그날 작은 방에서 발견됐다는 남성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태현이에요. 낯익은 얼굴이죠, 여러분. 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이날의 처참했던 참변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도대체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자, 보고 계시는 김태현은 1996년생이에요. 25살입니다. 피해자인 A씨하고는 서로 알던 사이였어요. 알게 된 그 이유는 유명 온라인 게임 롤 아시죠? 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였죠.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지 2달 정도 됐을 때 그때가 2021년 1월 초였거든요. 그때 이 2사람이 PC방에서 처음으로 오프라인 만남을 가집니다.
김태현은 이때 A씨를 보자마자 호감을 느꼈고 곧바로 다음 약속까지 잡았다고 해요. 1월 중순에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요. 며칠 뒤인 23일에 이 같은 게임에서 만났던 또 다른 지인들 2명과 함께 모임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자, 그날 나온 사람들이 A씨 그리고 김태현을 비롯해서 남성 1명, 여성 1명이 있었어요. 4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김태현 말고 다른 남성이 A씨에게 관심을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남녀간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김태현이 이게 너무 안 입고 왔던 거예요. 이 모습을 안 입곱게 여겼던 김태현이 그 남성한테 일방적으로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태현이 진짜 엄청 과격하고 무례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완전히 그 남은 3사람이 질려버릴 정도로. 그래서 김태현의 연락처를 다 차단해버립니다. A씨도 그 3번째 만남을 끝으로 그날 이후로는 김태현을 만나지 않았어요. 연락도 받지 않았고요. 근데 그때부터 김태현이 A양에게 계속해서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완전히 상습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받을 때까지, 전화 받을 때까지 계속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고요. 차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단당하면 다른 번호로 걸고 다른 번호로 걸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A양도 계속해서 연락을 피했겠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A양의 집 앞으로 찾아가요. 거기서 막 8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주소를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주소를 어떻게 알았냐면 이거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A양이 메신저에다가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거기에 택배 상자가 찍혔던 거예요. 사진 속에서. 근데 그 택배 상자 사진을 확대를 해서 거기서 주소를 알아낸 거예요. 김태현은 A양의 경고를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녀를 찾아갑니다. A양이 집에 없을 때도 찾아왔고요. A양의 어머니한테는 아, 저 친구예요. A양 친구예요. 이런 이상한 행동까지 하기 시작했죠. 결국에 A양은 김태현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집에 올 때도 먼 길을 돌아서 집으로 귀가를 했었고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꿉니다.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피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김태현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범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이런 범죄자들 특징이 자기가 한 건 기억을 못해요. 오로지 자기가 기분 나쁜 거에만 초집중, 확대를 합니다. 김태현도 마찬가지였어요. 김태현이 범행 계획을 세우는데 쓴 시간이 무려 일주일이었습니다. 도구랑 방법을 알아봤던 건 물론이고요. 시간을 정하려고 이 A양에게 몰래 접근해서 동선까지 다 파악을 해요. 사실 이때 김태현이 아이디랑 뭐 연락처 이런 것들이 다 A양에게 차단당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을까요? 그 게임 있잖아요. 2사람이 처음 만났었던 그 게임. 여기에다가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채팅을 건 거예요.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김태현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A양의 업무 시간이 언젠지를 알아냈고요. 대략적으로 내가 몇 시에 실행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는 이제 이 김태현한테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었습니다. 여차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그냥 다 끝내버릴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김태현은 2021년 3월 23일 오후 5시경에 A양이 사는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자, CCTV 화면이에요. 둘러보면서 어디론가 들어가고 있죠. PC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김태현이 A양이 자주 다니고 있었던 PC방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한 20분 정도를 머무르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휴대폰을 이용해서 A양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5시 20분경에 김태현은 PC방을 나와서 근처의 슈퍼마켓으로 향해요. 왜 갔을까요? 거기서 범행 도구를 훔칩니다. 주인한테 이걸 돈을 주고 사면 주인한테 의심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훔친 걸 품 안에 숨기고 다른 물건을 사서 태연하게 가게를 나섰죠. 자, 그 다음 목적지는 바로 A양의 집이었습니다. 자, 근데 얘가 이동을 하는 중간에 이런 걸 검색해요. 이런 걸 검색해요. 여기서 구체적인 범행 방법까지 알아내요.
그리고 잠시 뒤에 그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 도착을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A양의 집 현관까지 올라왔는데요. 망설임 없이 초인종을 눌러요. 뭐 망설이는 게 1도 없어요. 그냥 누릅니다. 그때 이 집안에 있었던 사람은요, A양의 여동생 혼자였거든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퀵서비스 기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근데 A양 동생이 생각했을 땐 좀 이상한 거예요. 퀵서비스? 그런 거 온단 말 없었는데? 그래서 문을 열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언니한테도 문자를 보내요. 자, 여기 보면 작은 딸, 집에 뭐 시켰어? 그랬더니 언니가 아니? 뭔 퀵이 왔다는데 네 거 아니지?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서로 문자를 주고받아요. 이후에 이제 엄마가 무슨 물품이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반신욕해?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그랬더니 응! 이라고 답변이 옵니다. 이건 김태연이 답변을 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아시겠죠? 근데 엄마는 이 응이라는 말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평소에 딸이 굉장히 살가운 딸이었는데 너무 무미건조하고 무뚝뚝하게 응! 이렇게 온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한 7번을 걸어요. 당연히 못 받았겠죠. 이미 범행을 저지른 후였으니까. 당시에 여동생은요, 문 앞에 물건을 두고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고 김태현이 계속 문 앞에서 기다려요. 물건을 가지러 나올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잠시 뒤에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을 연 A씨의 여동생을 밀치고 집 안으로 침입을 한 겁니다. 정말로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습니다. 자,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밤 10시 반쯤에 A양의 어머니가 귀가를 했는데 그때 어머니도 김태현의 손에 목숨을 잃습니다. 김태현에게 남은 목표는 A양 한 명뿐이겠죠. 그날도 A양은 평소와 다름없이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집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집안에서 자기를 스토킹하던 남자를 마주친 겁니다. 친구하고 통화하고 있을 때. 엄마하고 동생은 보이지도 않고 그때 정말 그 멘탈이 진짜 어땠을지 상상을 할 수조차 없어요. 자, A양은 처음에 김태현을 보고 나서 우리 엄마랑 동생 어딨어?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때 김태현이 했던 대답, 보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한 악마가 순식간에 온 가족의 삶을 깨버린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이어진 김태현의 행위가 진짜 가관입니다. 준비했던 흉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그때 출혈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는 목이 말랐는지 냉장고를 뒤져서 맥주도 먹고 우유도 먹고 밥까지 챙겨 먹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그 옆에서. 그러다가 또 자기 배를 찔러요. 복막이 뚫릴 정도로 꽤 깊게 찌릅니다. 근데 장기를 건드리지 않아서 죽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계속 피해자 집에서 버티고 있다가 경찰이 문을 따는 소리를 듣고 또 목을 찌른 거예요. 이후에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고 멀쩡히 깨어납니다. 피해자 김태현이 회복을 하면서 이 노원구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경찰은 과거에 김태현이 여러 차례 전과를 저질렀다는 걸 알아냈어요. 성적 욕설을 해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었고요. 여자 화장실에 숨어서 볼일 보는 거 몰래 훔쳐보다가 적발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죄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인들의 증언을 좀 들어보면 김태현이 군대를 전역하고서 직업도 마땅히 없었대요. 그래서 PC방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게임에만 몰두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회성 전혀 없고 매사에 불성실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나를 해도 뭘 하나 꾸준하게 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분노 조절 장애를 의심케 하는 다혈질, 도벽, 그냥 종합적으로 그냥 노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경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김태현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김태현의 가족들은요, 압수수색하자마자 바로 황급하게 이사를 갔다고 해요. 법원은 김태현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영장을 발부했고요. 그는 곧바로 구속됩니다. 피해자가 친구랑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입니다. 좀 읽어볼까요?
진짜 집 갈 때마다 돌아서 간다고 아파트 1층에서 쓱 다가오는 검은 패딩. 나 나중에 소리 질렀잖아. 나한테 대체 왜 그래? 이러고. 오늘 번호 바꿨어. 너한테만 말하는 거지만 A 때문이지. 김태현 때문이지. 자꾸 다른 번호로 연락 와서 씹었는데 나중엔 번호 바꿔서 마지막으로 잘 생각해라 하길래. 와, 진짜. 자, 경찰은 A양 지인들의 증언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김태현이 A양을 스토킹한 정황을 포착을 했고 그에 대한 명확한 피해 사실까지 확인을 해요. 수사 강도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김태현은 A양이 자기를 등한시했다. 그래서 열받아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게시됐고요. 채 일주일도 지나기 전인 4월 4일자로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청원에 동의를 합니다. 당시에 국민들 진짜 많이 열받았었거든요. 분노가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렇게 다음 날인 4월 5일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고요.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피해자의 신상공개가 결정이 된 거예요. 김태현이라는 이름이랑 얼굴이 바로 이때 공개가 된 거죠. 그 후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모습은 이 모습일 겁니다. 근데 마스크를 벗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 말만 반복합니다. 그렇게 죄송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김태현은 6월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양의 어머니와 여동생에 대한 범행은 그저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퀵 서비스 기사로 위장을 해서 현장에 침입을 하고 피해자인 척 위장해서 문자까지 보냈는데 그게 어떻게 우발적이에요? 그냥 계획적인 범죄가 확실한 거죠. 더군다나 피해자들을 부검을 했는데요. 공격이 모두 다 목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A양의 아파트로 오면서 검색을 해서 알아냈던 그 방법대로 급소를 노린 거죠. 준비해서 실행까지 매우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 행위예요, 이건. 검찰은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구형 직후에 김태현은 자신의 끔찍한 범죄로 인해서 사망한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평생 속죄할게요. 이런 심정을 털어놨대요. 다 거짓말이죠. 이후에 김태현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사형? 사형은 아니었어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사실. 모범수면 또 가석방 될 수도 있는 거고.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나오면은 가족들 상대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석방 제도는 진짜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검찰은 당연히 항소를 했고요. 김태현 측도 항소를 합니다. 12월 15일에 최근 일자로 나온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막 알려지기 시작한 때에는 김태현이랑 A양이 연인 사이였다라고 기사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루머예요. 사실 스토킹이 이런 잔인한 범행으로 이어진 건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처벌이 일단 약해요. 그냥 벌금형 정도? 이번에 그알 채널에 올라온 영상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올라온 거. 보면 한 여자 BJ를 계속 스토킹을 하던 남성이 있어요. 근데 이 남성이 하는 말이 그냥 벌금 내면 되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미 돈으로 대충 해결하고 나는 내 할 일 할란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란다. 이런 식인 거예요. 법이 범죄하기 너무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인 건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심각성을 조금이나마 인지해서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벌금의 금액이 눈에 띄게 높아지기도 했고요.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만 가지고는 큰 처벌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바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피해자를 제재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접근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장에 구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보다 강화된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 정도 수준만 가지고는 솔직히 안 되죠. 놔두면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는데요. 잠재적인 피해자들 말고는 사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무도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인 세 모녀는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후에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오던 가족이었습니다. 뭔가 법이 개정됐다고는 하는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제가 보기에는 기존 법에서 조금 정도만 강하게 한다 뿐이지 개정이 됐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정이라는 거는 완전히 이러한 범죄로 인한 동일한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게 그 원인부터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어야 그게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화가 아니라 바뀌어야 개정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이전에도 물론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이 노원구 사건은 그냥 시작일 뿐일 거예요. 앞으로도 벌어질 사건들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제대로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항소심 결과는 어떨지 우리나라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대한민국 노원구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